사적 복수의 공적 권한을 사용하면 이게 도둑이지 공무원입니까 여러분? 없는 사건 만들어서 정적 제거하고 권력 줬습니까? 딱 떨어지는 제3자 뇌물죄. 범꾸라지 한 마리가 대한민국 정치 전체를 흐리고 있습니다. 민주당까지 함께 흙탕물을 일으켜서 국민의 눈을 가리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서 책임 정치 실현 그리고 국정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대통령과의 면담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지금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도둑 물으긴 한데 도둑은 누가 도둑입니까 도대체? 내가 속으로 작게 외쳤어요. 반사. 여의도 사사건건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사건건에도 김장연대 있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현장으로. 김현장이 더 나은가요? 그게 낫겠네요. 예. 김현장. 아니 또 나이 따지고 막 이러시니까 저희가.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저번 주에 나오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네. 제가 KBS에서 1호로 이제 잘렸구나. 아, 드디어 공문이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는구나라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예, 그 예고는 한 3주 전에 말씀을 이미 들었는데 그때는 좀 몰랐어요. PD님한테 주의 깊게 안 들으셨던 모양이네요. 저는 바로 직전에 들어가지고. 네. 아니에요. 그 전에 저 다 같이 들었던 얘기인데. 제 편 좀 들어주세요. 싫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오늘 신년 기자간담회 있었고요. 여러 이야기 했는데 어떤 대목이 좀 먼저 귀에 들어오시던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반적인 얘기들 중에서 특히 이제 경제 관련돼서 민생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당에서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반응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정진석 비대위원장 모르겠다, 안 들었다. 라는 얘기를 너무 태연하게 하시는 대목이 좀 놀랐고요. 아니 그래도 야당 대표가 얘기를 하고 지금 의석수가 170석 가까이 되는데 같이 대화를 잘 풀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정진석 비대위원장님께 깜짝 놀랐다는 말씀 드리고 정치개혁에 대한 과제에 대한 이야기들 좀 이재명 대표가 하셨는데 사실은 대선 때보다 강도가 낮아졌어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 개편안은 정치개혁이란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지엽적인 이야기 하나이거든요. 그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대가 맞다, 중이 맞다, 소가 맞다 이런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좀 더 큰 틀로 가서 개헌에 대한 말씀 꺼내신 점은 좋았는데 정치개혁에 대한 이야기들 좀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저희가 그때 국민들께 약속 드렸던 여러 가지 정치개혁의 과제들 이런 것들 좀 본격적으로 제안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야당 말살 파괴 책동 중단하라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귀에 꽂혔는데요. 결국에는 야당 당대표는요. 민생 경제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4년 중임제, 개혁안 이런 거 얘기하더라도 별로 귀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결국에는 나 억울해요. 나에 대한 수사하지 말아라. 이런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난번에 검찰에 소환을 하면서 검찰은요, 조작 왜곡 수사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검찰 우리가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신년사의 가장 주된 화두를 저는 우리를 또 나를 공격하지 말아라. 나 좀 괴롭히지 말아라. 그런 항변으로 좀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상당히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죠. 이재명 사당인 민주당의 위세를 등에 업은 처절한 방탄쇼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최소한 신년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그때 소환 당했을 때 죄송합니다. 저희 오른팔 왼팔 정진상 김용 이 두 사람 구속당한 것 상황이 어찌됐든 저희들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정치 탄압 보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이러한 모습 보여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이 얘기부터 했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쏙 빼놓고 안 한 것은 아직도
본인의 사법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다, 억울하다, 이런 검찰의 조작이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끊임없이 나는 억울해요, 검찰은 나빠요, 이러한 프레임으로 계속 가져갈 거다. 이렇다면 여야 대화 협치는 물 건너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소한의 유감 표명 정도 좀 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는 당내에도 사실 좀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유감 표명과 관련돼서는 이제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야 한 발만 물러서면 떨어진다 이런 생각으로 대응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그 최측근이라는 두 분과 관련돼서 본인들은 지금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고 좀 더 대중의 지지를 얻고 한 발도 앞으로 나가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재명 당대표 한 얘기 중에 좀 귀에 꽂힌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요. 검찰 리스크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저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검찰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인식과 판단을 국민에게 받으면 그리고 선택적인 조사와 수사를 한다면 그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사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정의화학 녹취록 같은 경우에 검찰만 갖고 있잖아요. 물론 어떤 언론사에서 입수했다고는 하지만 그 내용이 전부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검찰이 자신들에게 불리하지 않은 그리고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불리한 내용들만 적극적으로 언론에 알리고 수사하고 조사하고 이러면은 검찰은요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가 낳지 않도록 검찰도 이러한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는 좀 유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이 부분만큼은 검찰이 우리가 오해를 받지 않도록 더욱더 우리를 좀 가다듬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과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법 소지가 있는 데는 반드시 수사가 따라가야 되는 거고 죄가 진짜 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네. 그게 누구든 그래야 되는데 이 판단은 또 이제 다르실 거고요, 아마 보시는 방향에 따라서. 자, 이재명 대표는 오늘 질문은 대부분 사법 리스크에 쏟아졌죠. 불체포 특권 포기 이거 주장했었으니까 그동안 이거 포기하겠냐 질문했더니 상황이 달라졌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야권 내부의 우려 목소리까지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혹시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내려놓으실 뜻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역시 가정적 질문이어서 제가 답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검찰 그 자체가 권력이 되면서 균형이라든지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사 기소권을 그야말로 남용하는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는 점들을 여러분께서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재명도 살고 민주당도 살려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분리 대응하고 또 방탄 프레임을 벗어나야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개인의 사법 리스크의 불길이 당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바로 당원 80조거든요. 그 쌍방울 김성태 회장, 네. 난 그게 더 걱정입니다. 7월달 이후 올해 하반기 내지 내년 초에 귀국을 한다? 그러면 이건 총선 앞두고 어마어마한 악재지요. 이 대표의 거취는 지금으로서는 이 대표 스스로 아마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고. 검찰 수사 상황을 보면 오늘 그 위례신도시 대장동 의혹 이거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계속 지금 보고 있죠. 아마 소환 임박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기사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요. 성남 FC 건으로 첫 소환 조사 받자마자 이제 줄 서 있는 겁니다. 위례신도시 대장동. 자, 병 앞에서 영장 청구하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제출하게 되고 체포동의안 설명은 또 법무장관이 하게 되죠. 체포동의안 표결을 이제 해야 될 테고. 결국은 이런 수순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 정도로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야당 당대표를 소환 조사를 하거나 계속 언론에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이런 일을 했었어요 라면서 흘리잖아요. 그것은 이재명 당대표를 처벌하겠다. 최소한 기소를 하고 어찌 보면 체포영장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이 특권을 내려놓는데 본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에 대한 인식이 검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는 집단.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러한 불체포 특권을 결코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본인이 당대표직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직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치 지도자라면 어떠한 불리한 경우에라도 본인이 약속했던 것, 특권을 내려놓고 본인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치 개혁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던 것은 좀 지키는 그런 야당 지도자의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자기와 관련된 수사와 조사가 강하게 진행되니까 이전에 했던 약속과 뭐 다짐도 다 버려버리고 자신의 위상을 그리고 자신의 직책을 지키겠다는 저런 모습은 민주당과 진보 진영을 같이 수렁텅이로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별로 좋지 않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성남지청 검찰청 앞에서 의원총회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당 대응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러니까 당의 집단적인 대응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하는 상황을 보면 이것이 정치적이 아니라고 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가 60여 명,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붙어있는 검사가 90명이라고 합니다. 150명씩 동원해서 말 그대로 탈탈 털고 있는 상황에 이재명 대표 아들 얘기도 잠깐 해보면요. 이 사람이 뭐 잘한 건 전 별로 없다고 보는데 대한민국의 어느 30대가 게시판에 글 썼다라고 저렇게 탈탈 털려서 그리고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치하의 경찰청장의 경찰이 10월까지 수사를 하고 도박 부분은 기소를 그러니까 기소 의견을 송치를 했어요. 성매매 부분을 빼고 간 건데 검찰이 아니 모자라 더 해봐라고 하는 건데 지금 더 다른 사례가 있으면 하나만 더 알고 싶습니다. 게시판에 쓴 글로 인해서 저렇게까지 기소당하고 처벌당하고 게다가 봐준 것도 아닌데 검찰에서 다시 한번 뒤져봐라. 이거는 메시지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님, 그럼 제가 아드님한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인데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공정해 보일까요? 전 뭐 이재명 대표 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 잘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변호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만 예. 아니 거기에 뭐 갔다가 걸린 것도 아니고 게시판에 쓴 글을 가지고 역추적을 해서 잡은 것이 혐의가 없다고 경찰이 얘기했는데 그걸 다시 검찰이 다시 한번 수사를 해봐라 라고 하는 지금의 태도는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 김만배 씨가 이미 돈을 줬다라는 박영수 특검의 친인척 이기성 씨 100억 그다음에 따님한테 11억 빌려줬는데 돌려받았다는 얘기도 없고 또 뭐 이 곽상도 딱 한 사람만 지금 50억 퇴직금 관련돼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머니투데이의 홍 회장은 아들을 통해서 49억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데 그것도 별 문제 없다 그러고 뭐 심지어 기자들 같은 경우 뭐 9억 받고 막 1,000만 원, 9천만 원, 1억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검찰은 어떻게 이 모든 건에 대해서 단 한 건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이재명 대표에게만 60명이 달라붙어 있는 것인가요? 이게 공정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에 대해서 수사를 광범위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다. 그리고 검찰은 조작과 왜곡을 일삼는 집단이다. 라고 공격하는 이재명 당대표의 모습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 국민들이 그래 이재명 당대표 좀 억울하게 너무 많이 당하고 있구나.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킬 텐데 신년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그래도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는 의견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정치 탄압이라는 부분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재명 당대표가 하는 워딩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들이 편들어주지 않으면 정치인, 정치 지도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수사를 안 받기를 하는지 아니면 민주당이 나서서 검찰의 예산을 깎는지 검찰의 수사 기능을 빼앗았는지 뭐 어디 지청을 없앴는지 생각해보면 이재명이 하고 있다는 방해의 실체는 입으로 먹고 사는 정치인들이 자기 입으로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언론이 보도할 뿐이고요. 국회 일정을 미룬 게 있습니까? 의사 일정 집행을 안 한 게 있습니까? 예산안 처리를 미뤘습니까? 모든 국회 일정은 국회의장이 뭐 이렇게 조율하는 것에 따라서 협상을 통해서 하나씩 풀어가고 있었고 예산 점검만 해도 여당이 오히려 미뤄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뭘 단체 행동을 한다는 게요. 아니 나서서 자기 입으로 이재명 대표가 억울합니다라고 말도 못 해줍니까? 정치인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행정부를 괴롭힌다면 그때 가서 얘기를 하면 될 텐데 지금 제 눈에는 그냥
정치인들이 자기 입으로 그냥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도 못하게 하는 것은 좀 지나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가 그렇게 썩 호의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고 저는 조언해 드리는 거예요. 네, 그 점은 뭐 저도 당연히 들어야 될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내에 이제 여러 우려들이 있고 조금 전에 나간 영상에 보면 조홍천 의원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 올 하반기 지금 체포는 일단 됐는데 국내 송환하려면 절차가 있으니까요. 시간이 좀 걸려서 이게 좀 늘어지다가 하반기에 들어오거나 내년 초에 들어오면 총선은 내년 4월이니까 이거 총선 영향 어떡하냐 이런 걱정이 실제로 좀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잠깐 말씀드릴 시간 있으면 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김성태 회장이 왜 도망 나갔습니까? 도망 나가는 과정을 잘 보시면 검찰로부터 자료를 빼돌리다가 이걸 걸려서 그 순간 외국으로 도망을 나간 겁니다. 그럼 그 당시엔 검찰이 신나서 왜냐하면 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를 담당하던 이태영 변호사가 있는 로펌이 자료를 빼돌린 걸 보고 압수수색을 들어서 자료를 가져와서 보니까 검찰의 수사 자료가 있어요. 야, 이거 문제다라고 해서 확 다 털었는데 털고 보니까 이태영 변호사가 연루된 건이 아니었고 함께 로펌을 운영하는 파트너인 이남석 변호사의 건이었습니다. 이남석 변호사 잘 아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에 윤대진의 형인 윤우진 용산서장의 억울하다면서 변호사를 연결시켜준 이거 원래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검사가. 그때 연결시켜줬던 변호사가 이남석 변호사고 이 사람이 본인 특수부 라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연결이 되어 있는 과정에서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검찰 측 수사관과 쌍방울 이 기업에서요. 전직이죠. 그리고 현직 검찰 수사관 사이에서 자료가 오고 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검찰이 총 들고 들어가서 막 사격을 하다 아군이다 사격 중지하고 도망 나간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가 마치 검찰 수사 자료라도 빼돌린 것처럼 하고 막 들어갔다가 막상 보니까 특수부 사람들끼리 자료 주고받은 것이 들켜버리니까 해당자만 기소하고 쓱 지금 다 빠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 갑자기 이재명을 갖다 붙이나요? 이재명과 관련된 이태영 변호사는 검찰의 이 소위 말하는 자료 빼돌리기는 아무런 상관도 없었고 여기 관련자들이 전부 다 특수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특수부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태영 변호사만 떼내서 수사를 하려니까 지금 어려운 거죠. 원래 하려고 했으면 자료를 빼돌린 이 모든 전체 상황, 쌍방울이 11명의 사회이사 중에 10명을 무려 검찰 측 인사, 검사, 수사관들을 고용해갖고 검찰과 한 짬짬이가 돼서 지금 본인들의 사건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왜 수사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김성태 회장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주요한 게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통한 어떤 횡령, 주가 조작, 그리고 대북 불법 송금 70억. 이 대북 불법 송금은 이화영 평화부지사,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측근이었죠. 이 사람이 연루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구속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 것이고 변호사비 대납 같은 경우에는 그랬을 것이다. 라고 아직 추측의 단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민주당이나 이재명 당대표가 먼저 변호사비 대납하고 쌍방울하고 나는 김성태 회장하고 나는 상관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먼저 이상해요. 이러한 문제 제기는 검찰에서 했다라기보다는 여당과 일부 언론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김성태 회장 송환 거부 소송을 냈지만 한 7월이나 8월쯤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진짜로 변호사비 대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대북 불법 송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어느 정도 연루되어 있느냐 이 부분도 분명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비 대납도 간단합니다. 쌍방울이 이재명의 변호사들에게 송금을 했으면 이재명 잡아가면 됩니다. 뭐 어렵습니까? 이게 뭐가 어려운 건입니까? 굉장히 간단한 건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20억이라는 돈이 쌍방울에서 이 변호사 사무실을 왔다 가는 문제 때문에 그런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거 계좌 추적 이미 다 끝낸 사안이고요. 그것과 무관하게 쌍방울에서 M&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M&A 비용을 자기들끼리 주고받을 수가 없으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갖다 놓는 것을 이제 에스크로라고 하는데 그러려고 20억을 갖다 놨다가 이 M&A가 무산돼서 다시 돌려받았다는 것이 이 건의 전부 다입니다. 이런 사실은 검찰이 돈을 찾았을 때는 막 얘기를 하다가 돌려준 사실부터는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보도가 안 될 뿐이지. 아니 이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던 변호사들이 일괄적으로 쌍방울로부터 돈을 받았으면 체포해서 엄단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네. 네. 법정에서 이런 팩트들은 다퉈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팩트들 조각조각들이 있는데 네. 주로 언론 플레이 할 때는
자기 쪽이 유리한 거, 맞아요. 상대방한테 아픈 것들을 이제 흘리고 기사가 크게 나도록 유도를 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들으시는 분들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나중에 법정에서 판결문에 딱 나올 겁니다. 뭐가 사실이고 뭐가 사실이 아니고 뭐가 실제로 넘어가긴 했지만 어떻게 처리됐고 이런 건 다 나오겠죠. 위법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자, 우린 정치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수박이라는 말 쓰지 말자. 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이나 이런 여러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들을 제기하는 분들이 실제 존재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정당 안에 가족 귀한 줄 알아야 된다. 서로 죽이려고 하지 말고 수박 이런 표현 좀 하지 말라. 단일 대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한동안 간다고 봐야죠. 예, 뭐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다른 분들은 제가 굉장히 민주당 편든다고 생각하지만 편이야 들겠죠. 예, 당 내에서는 제가 또 수박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예, 그런데 사실 그런 차이는 작은 차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왜 잘못하는 게 없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 하고 그러는 것이 당원의 의무이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건강한 당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뭐 바깥에서 보기엔 리스크가 크다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 아까 이제 박용진 의원도 당원 80조 말씀을 하셨는데 애시당초 당원 80조가 만들어진 건 당직자가 뭐 조직국이라는 총무부에 있는 사람이 바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걸리면 그 직에서 빼놓고 일을 처리한다라는 의미에서 뇌물 혐의를 지금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남FC의 이 소위 말하는 제3자 뇌물은 논리적으로 법 논리가 무엇이 맞는지를 법정에서 다툴 문제이지 이재명 대표가 돈 바라고 하지 않은 것은 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문제는 크게 다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지금은 단일 대우가 유지되면서 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을 지지하는 개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조응천, 박용진 이런 비이재명계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흔들지 말고 나 공격하지 마. 이런 저는 반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반어법으로 저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본인을 공격을 하는 것보다 내부에서 본인 공격하는 게 훨씬 더 아플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언론에 더욱더 많이 보도가 되고 인용도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자제해달라, 제발 나 좀 공격하지 말아달라라는 애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내부 총질이 많이 아픈가 봐요. 네. 자,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넘어갈까요? 요즘 가장 뜨거운 사안은 나경원 전 의원 과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느냐 이거겠죠? 영상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절대 화합, 절대 단합, 일치 단결해서 내년 총선 승리를 반드시 이루자는 뜻에서 대통령실하고 저하고 뭐 이렇게 각을 자꾸 만드시지 마시고요. 저 많은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왜 내 얘기하지? 나무 후보를 얘기해 내가. 그건 정치 평등한데 물어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의 컨벤션 효과 때문에 우리 당이 굉장히 많은 상승폭을 우리는 기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의원은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나경원 의원 표정을 보면 최근 며칠 동안은 굉장히 고뇌에 차 있는 것 같았는데 오늘 영상에 보면 굉장히 표정이 밝거든요. 뭔가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냥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어떤 게 헐리우드 액션? 밝은 모습을 보이는 게. 밝은 모습이? 예, 나는 괜찮고 여유 있고 나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어 라고 본인은 얘기하고 싶은데 아마 속은 타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인가요? 이철규 의원하고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나눴던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를 좀 들어보면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직에 나갈 생각은 별로 없어 보이는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뭔가 노리는 다른 게 있다. 다른 게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뜻과 의지에 어긋나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인 것 같고 나가고는 싶은데
결국에는 못 나갈 확률이 크다라는 것이 좀 나경원 전 대표를 잘 아는 분들이 하는 얘기더라고요. 그만큼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불출마에 대한 강한 압박을 이겨낼 권력 의지가 있는 것이냐. 지금까지 나경원 의원의 정치적인 스타일상 과연 그렇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뭐 한 언론에서 대통령실에 뭐 어떤 참모가 얘기했다고 하지만 나경원 의원을 상당히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멘트가 나왔어요. 대통령께서 애정이 커요. 계속 그냥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위원장 맡아주세요.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게 뭔 말이겠어요. 나가지 마. 전당대회 절대로 나가면 안 돼. 다시 한번 경고한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나경원 위원장이 극복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근데 당대표 적합도 조사를 해보면 참 이 수치를 보면 해석하기가 좀 그렇단 말이죠. 전체 국민 상대 여론조사는 이것도 뭐 해석은 다 다릅니다만 아무튼 수치는 이렇게 나옵니다. 유승민 후보 3명 중 1명은 제일 낫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데 근데 어차피 소용없는 거죠. 국민의힘 지지층 당원 투표 100%만으로 뽑으니까 이 조사를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이 30.7%예요. 이래도 용산에서 비토하면 아마 나오긴 어렵지 않겠냐 이런 해석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좀 우리 나경원 의원에게 힘을 북돋아 드리는 말씀 먼저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임기 5년이 뭐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라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하셨는데 그게 권력 의지 아니겠습니까? 현직이 아닌데도 현직 대통령에게 임기 5년이 뭐라고 너무 겁이 없다는 일가를 했던 그 태도가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나경원 의원 지금 1, 2년 더 정치하고 마칠 생각이 아니라고 한다면 남은 임기 4년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쭉 보면 정말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길 생각이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수석이 언론에 나가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부위원장 찾아가서 대통령님의 뜻은 이러이러하십니다. 헝가리식 부채탕 가면 안 된다고 하시니 한번 좋은 안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서 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북돋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한다는 것. 오늘 또 특히나 보도대로 대통령께서는 남아 계시길 원한다고 하는 건 전반적으로 다 조롱이지 않습니까? 어딜 나가? 여기 그냥 있어. 우린 사표 수리 안 해줄 거야. 라고까지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꼴을 보고 있으면 뭐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리고 국민들이 나경원 대표 움직이네라고 하면서 오히려 제가 보기엔 유승민 의원이 지금 불안해하는 상태가 될 거거든요. 이런 흐름을 잘 따라가서 본인의 정치적 커리어를 만드는 게 방법이긴 한데요. 예,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용산에 약간 반대쪽에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포지셔닝이 되면 제일 진짜 불안한 건 유승민 의원일 수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유승민 의원이 뭐 나갈지 안 나갈지 그것도 아직 불확실한 것 같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나갈다고 하는 타이밍을 이미 좀 놓친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있어요. 한동안 유승민 의원이 어떻게 결정할까 대단히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관심이 나경원 의원한테 옮겨갔잖아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나 두 분 다 자칫 잘못하면 출마를 못하고 결국에는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이 두 분이 결국에는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대표직을 놓고 결투를 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저는 참 아쉽고 속상한 게 대통령실이 국가적 중요 아젠다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지금 뭐 사실 옛날엔 유명무실한 점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대통령께서 중심적으로 보고 계시는 과제 아니겠습니까? 기후변화도 대한민국의 미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인데 나경원 의원이 욕심이 많다고 하나 둘 얹어서 당대표를 출마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아무도 공식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끌어오는 것. 경사노위 위원장 노동개혁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70년대 노조 경험 이야기하면서 김문수 위원장을 앉혀놓으시는 이런 모습들이 정치하고 이런 건 좀 분리는 그러니까 당무에 개입하시는 건 좋은데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당대표를 만드는 것까지는 원래 하면 안 되지만 그걸 저희가 말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 중요 아젠다를 당무하고 이렇게 막 섞어서 일하시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런 비판 잘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전당대회는 그냥 당과 의원들과 당원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나경원 부위원장이 사표를 냈는데
사표를 안 받아주는 것 자체도 전당대회 개입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민심위에 1등 나오니까 유승민 의원 제끼기 위해서 당원 당규를 개정하고요. 당심은 민심이고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자기들이 얘기해놓고 당심에서 자신들이 미는 김기현 후보가 뒤처지니까 나경원 의원 출마 못하도록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다 경험해봤지만 이런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출마조차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출마 다 하고 나서 우리 대통령의 뜻은, 우리 친박과 친이의 뜻은 이 A라는 사람에게 있어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밀어준 적은 있지만 상대방이 이렇게 출마 못하도록 목을 잡고 옥죄는 것은 처음 보는 현상 같습니다. 그렇게 했다 김무성 의원이 서청원 의원을 젖히고 총선 국면을 주도하다가 옥새를 들고 영도에 가시는 바람에 박근혜 정부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교훈을 갖고 이번엔 아예 초장부터 싹을 잘라야 된다라고 대통령실이 굳게 마음먹은 상태가 아닐까라고 관측이 근데 되네요. 그게 좀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2014년 총선 그 전당대회가 비슷한 게 아니라 2016년 8월에 있었던 전당대회랑 지금이 분위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그 2016년 총선에서 지고 나서 8월 달에 친박들이요. 이제는 당대표는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호흡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이정현 전 정무수석을 당대표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최고위원들도 그 5명 중에 4명을 다 친박으로 다 이렇게 선출했어요. 그러고 나서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민심을 떠받치지 못하는 정당 지도부가 결국 당했던 게 뭐였냐고요. 그래서 저렇게 자신들의 뜻과 의지에 맞는 사람을 당의 지도부로 만들어서 총선 공천을 좌지우지하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려요. 물까지 100대 0으로 만들고 그렇게 당원들을 못 믿어서 저렇게 아등바등하고 있는 이 대통령실과 윤핵관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 사람들이 지금 누굴 보고 정치를 하고 계신가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가깝게는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준석 대표. 네. 그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 아마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지 않나. 집권 초기에 대선 과정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뭐 이준석 대표가 그 윤석열 대통령 되기 전엔 좀 괴롭혔지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고 나서 내부 총질한 거 없잖아요. 호흡 잘 맞추겠다고 이제 당정회의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일단은 과거에 저 사람 너무 날 괴롭혀서 나 저 사람 싫어. 그러면 그게 본인이 가진 권력과 조직을 갖고 좀 배제하려는 듯한 그런 정치의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 이름 한번 적으시면 잊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겁내야 되나요?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자, 저희 그래픽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윤 대통령 발언. 어제 외교안보 분야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지금 셋째 줄에 있죠. 상대방 선의에 의한 평화, 저건 이제 전 정권의 대북 정책을 비판한 그런 내용이고요. 논의를 좀 아주 좁게 해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자체 핵무장까지 꺼냈단 말이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미 동맹을 뿌리부터 흔드는 이런 위험한 반미적인 발언은 저는 반미적이요? 예, 그럼요. 지금 미국이 그럼 아이고 핵무기 개발하세요라고 허가라도 해줄 것 같습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죠. 우리는 미국의 해군 사안에 의존하고 전략 자산에 의존해서 핵 문제를 풀어가는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음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런 주장을 뭐 극우 보수 인사들이 바깥에서 하고 저희가 그런 논의를 만들어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거 아예 논의 못할 주제라고 보지는 않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미국의 면전에 우리는 독립국으로 가겠다? 저거 실제로 실현하면요. 농축 우라늄 수입 못해서 우리나라의 30%의 발전량을 차지하고 있는 원전을 아예 돌리지 못합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저런 말씀은 너무 위험해서 전 어떻게든 지웠으면 좋겠는데 안 지워질 것 같습니다. 핵이라는 단어는 어찌 보면 대한민국과 한민족을 거의 뭐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정말 중대한 단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듣기에는 되게 시원했어요. 우리도 핵 가져야지. 북한 가졌잖아. 이게 정당한 우리의 방어 수단 아닌가? 우리도 보유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이 들지만 핵이 잘못 컨트롤하면은 대한민국 자체가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외교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저런 단어 꺼내셨을 때는 체계적으로 많은 것들을 검토하고 미국과도 충분히 논의하고 협상을 하고 그래야지 그냥 불쑥 꺼낼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원론적인 언급이다. 확장 억제의 중요성에 강조점이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확장 억제의 중요성에 강조점이 있는데 아니, 핵을 가지자는 게 원론적인 이야기로 하시면 더 무섭네요. 네, 대통령실의 해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사건건 김장연대는
다음 주에도 뵐게요. 감사합니다. 깜짝 놀라셨다고 하니까 저도 좀 그렇네요. 자, 고맙습니다.